자, 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림이 나오죠. 예를 들어야 되고, 넘겨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오고 문제점이 나오고 효과가 나오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할까요? 한 2억을 할까요? 2억에. 그래서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했고요. 갑이 그래서 요 토지를 을에게 인도는 해줬는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땅값이 갑자기 2억짜리 땅값이 예를 들어서 5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2억이 5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환장하겠죠. 그잖아요. 조금만 늦게 팔았으면 5억 받을 땅인데 지금 얼마예요? 2억이죠. 근데 만약에 계약금만 받은 상태면 계약금의 100,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데 매매 대금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보통 이럴 때 갑이 을한테 전화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땅 중인데, 요새 땅값이 5억 한대요. 좀 더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을은 안 주죠. 왜냐하면 을은 땡 잡았잖아요. 2억에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5억이니까. 갑이 고민하다가 좋다 자식아 내가 너한테 2억에는 못 판다 짜샤 해가지고 5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 이게 뭐예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효냐 무효냐 문제는 또 우리가 반사회적법을 거쳤으니까 또 달라졌을 텐데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유효면 이행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중매매가 유효하다는 말은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갑은 을과 병 모두에게 뭘 해줘야 돼?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물론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면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5억 원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냐면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여기서 누구죠? 병인 거죠.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해줬잖아요. 등기를 못 해주겠죠. 갑이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겠죠. 그죠? 자, 우리가 저번주에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게 뭐죠? 채무불이행이었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못 해주는 것은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을은 뒤에서 볼 건데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매. 해지를 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을이 갑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원상 회복 차원에서 돌려받는데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여요. 2억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자는 연 5%입니다. 알파에서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게 되고요. 또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죠.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는 나중에 또 하는데 실내이익배상일 수도 있고 이행이익배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행이익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행이익이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을 때 을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이게 손해인 거야.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3억이죠. 3억은 손해배상조로 청구합니다. 따라서 요 갑이 병으로부터 하던 5억은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돼. 더더군다나 2억에다가는 뭐까지 붙여서요? 이자까지 붙여서. 그리고 갑은 형사처벌 받아요. 배임죄입니다. 배임죄, 재질이 나쁜 거로 봐. 구속이에요. 배임죄.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등기한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지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무슨 책임이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가 이 전에 보니까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그랬더니 아 이중매매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또 배임죄 형사 문제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나 못 준다 짜샤라고 버티기 힘들어. 그죠? 을이 갑에게 2억 돌려달라 3억 달러 이렇게 청구하면 5억 달라고 청구하면 갑이 못 준다 짜샤 그러면 을이 뭐 하겠어요? 형사고소하거든. 형사고소하면은 또 뭐까지 형사합의까지 해야 되니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나도 모르게 이중매매했다가 패가 망신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하다는 말을 해도 된다로 받아들이면 안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거꾸로는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2매수인이 아는 사람이 적극 가담한 경우.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갑과 병반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병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적극 가담해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해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선이든 모르든 알든 뭐 한 거죠? 유효한 거예요.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그때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병과 5억의 매매 계약하는데 을한테 팔렸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선이죠? 요 매매 계약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아니면 갑이 을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5억의 매매 계약했어요. 악이에요? 그래도 요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병이 갑을 꼬셨어.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어요. 야 이마 바보냐 지금 5억짜리 땅인데 그걸 2억에 파는 바보가 어딨어. 나한테 5억에 팔아라고 적극적으로 권유, 적극적으로 뭐 하면요? 가담하면 이제는 갑과 병간의 매매 계약은 왜 무효가 돼요?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병이 적극 가담에 있다는 이유로 갑과 병간의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아니죠.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온 등기가 무효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첫째, 무효면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다. 근데 조심할 것은 다만 그래도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누구는요? 갑은.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나시죠?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갑을 대유해서 갑을 통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물론 병이 또다시 정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정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전득자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전득자. 한 번 더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전득자라고 하고 요 전득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하는데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무효이기 때문에 정에게도 무효고 정은 선이든 악이든 몰랐든 알았든 묻지 않고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건 또 나중에 또 할 겁니다. 끝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은 원칙은 뭐라고요? 유효다 해가지고 36페이지 하단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37페이지 제2매순이 뭐하면요? 적극가담하며 그때야 비로소 뭐죠? 반사회적 법률 무효다.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요 적극적으로 꼬셨다는 사실을 을이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죠? 뭐 병은 나는 그냥 내가 언제 그랬겠어. 그냥 네가 알긴 했는데 내가 얘를 왜 꼬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그 판례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39페이지 상단에 39페이지 우리 지금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상단에 4번 보시면 한편 판례는 신분관계 같은 특단의 사정이 있을 경우는 적극가담 사실을 추정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둘이 부부다. 둘이 형제지간이다. 둘이 뭐요? 부자지간이다. 이러면 적극가담한 것으로 뭐요? 추정을 해서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입장이 어려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부면 뻔하잖아, 그죠? 여보, 나 이번에 잘못 팔았나? 그럼 나한테 팔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제2매매가 유효한 경우에서 1. 갑과 을의 관계. 요거죠.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3번. 갑과 병 간의 법률관계. 요거죠. 갑이 병에게 등기했다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요. 넘겨보시면 제2매매가 뭐예요? 무효인 경우에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요거죠.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인데 갑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갑은 병에 대해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이유는 불법 원인급이라 난 좀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을은 갑을 대해서 병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 전득자 정의 보여. 전득자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소유권을 뭐하지 않습니까?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6. 적용의 확대가 나오죠? 이건 오늘 안 할게요. 기초항이니까. 그죠? 그래서 5번까지만 보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103조 위반의 효과예요. 적어볼게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정과 같은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다. 모든 사람에게 무효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도 없다. 또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더라도 나중에 정리할 거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보세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도박 빚, 도박 채무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졌어요. 그럼 이 3천만 원 갚아야 돼요? 갚을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왜요?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문제는 갑이 을에게 갚았어요. 자, 근데 갑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도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제가 요 3천만 원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갚았습니다.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도박빚을 변제하는 것은 무효니까 을은갑에게 3천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내리면 요 놈은 맨날 도박만 하겠네. 그죠?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고 갚으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되찾아준다는데 이것처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갑은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지만 갚았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자, 보세요. 병이 갑의 배신행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무효면 왜 무효죠? 반사회적 법이 무효잖아요. 따라서 등기해 주기 전이면 등기해 줄 필요가 없지만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뭐예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물론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일반적으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딸을 데리고 있대요. 1억 붙이래요. 그래서 1억을 붙이기로 약속했어요. 인질범한테. 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근데도 우리 딸이 죽을까봐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범인을 잡았는데 내가 준 돈은 불법 원인급여니까 못 돌려받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질범의 아버지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무효니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백한 거죠. 그죠? 막 촛불도 켜놓고 막 반지도 준비해가지고 무릎 꿇고 사랑해. 내 첩이 되죠. 그랬어요. 내 처가 되죠. 그래도 할까 말까 이 자식이 와가지고 야 내가 사랑하니까 내 첩 좀 돼줄래? 그러면 반응이 뭐예요? 이런 미친 새끼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를 줄게 라고 하면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죠? 물론 반사회적 법률 무효입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첩이 돼줄 필요도 없는 거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했어요.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야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야, 너 그거 돌려줘. 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네 등기도 무효고 돌려줘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니까. 그러면 요 10억짜리 빌라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네, 을에게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수익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갑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고요.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을에게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을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것도 시험은 은근히 잘 나와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번 절대적 무효다. 그래서 전득자,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질 필요 없이 보호받지 못한다. 2번 구체적 내용에서 1.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이행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소유권 자체가 상대방에게 넘어가니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다. 3.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게 나오죠. 밑에 줄쳐져 있잖아요. 그 밑에서 이거는 시험하고 좀 특별히 뭐 관련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은 이렇게 됐잖아요. 불법이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그죠? 불법이 없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잖아요. 그죠? 있고 없고인데, 우리 판례는 크기를 따져. 불법이 큰 놈은 반환 청구할 수 없고, 불법하지만 조금 작은 불법한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불법성 비교론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까요? 나중에는 설명 안 드릴 건데 기초니까 설명드릴게요. 기초. 이것도 판례인데 갑이 포주입니다. 포주. 뭐 하는지 많이 아시겠죠? 포주, 그죠? 이 사람이 직업이 전직이 또 경찰이야. 저 천호동 쪽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가씨들하고 이게 매춘부죠? 매춘부. 이게 무슨 뜻이죠? 춘, 봄이고, 팔매니까 봄을 파시는 분들이죠. 봄. 참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명칭을 정할 때 굉장히 뭔가 좀 특히 매춘, 그러니까 봄을 파시는 여자분이시고.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네가 열심히 봄을 팔아가지고 이제 봄을 팔겠죠, 그죠? 봄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으면 그 돈을 나한테 입금을 해라. 봄을 팔아가지고 입금한 돈이 3천만 원이 되면 요거를 2분의 1씩 배분하자라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을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 뭐 한 거죠? 봄을 팔았어요. 봄을 팔아가지고 3천만 원이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갑한테 약속대로 반 1,500만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때 갑이 뭐라냐면 너하고 나하고 한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 따라서 너는 봄을 팔 필요도 없었던 거고 나한테 입금할 필요도 없었던 거다. 그죠? 다만 했다면 불법 원인급여니까 돌려받지 못하니까 나는 너한테 한 푼도 못 주겠다라고 해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여성단체들의 도움으로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곳에 대해서 물론 을도 좋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불법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은 어떻게 해요? 대빵 나쁜 놈이고 을은 뭐죠? 좀 적게 났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성 비교로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작은 사람은 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반 나누기로 한 계약은 무효니까 3천만 원을 다 주라고, 전액을 다 주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불법성 비교론이. 여기까지 시험이 안 나요. 우리는 불법이 있는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뭐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인질범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시험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4번 뭐 큰 의미 없습니다. 뭐 이자에게 나오는 큰 의미 없고 그럼 뭐죠? 반사회적 범위는 끝난 거죠. 자, 이제
40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와요. 이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부분은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약방 감초처럼 한 문제가 나오고, 특히 이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공유 중에서 1번 문제이기 때문에 1번부터 딱 맞춰야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실 필요 있고, 너무 막 잡다하게 이파리 저파리 다 암기해두시면 문제 풀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법조문이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40페이지 하나입니다. 104조. 당사자의 공박, 경설 또는 무교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죠. 그러니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공정하지 않다 얘기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거고요. 요걸 좀 나눠보면은 일단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가지고 당사자의 궁박, 심표적, 경설 또는입니다. 또는 무경험, 이런 표현이 있고, 객관적 요건이 뭐냐면 뭐가 되냐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이잖아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고,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104조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법조문을 적어본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는 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그림을 그리면 대단히 다양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특수한 형태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라는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자, 저는 이제 주관적 요건부터 볼게요. 자, 보죠. 궁박이란 말이 나옵니다. 궁박. 궁박은 원래는 급박한 공공이라는 뜻이에요. 더 쉬운 말로 하면 그냥 우리는 어려운 사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렵기만 하면 다 뭐 한 거예요? 궁박한 거예요. 경설은 경설입니다. 그죠? 경설하다고. 무경험인데, 무경험이라는 말은 경험이 없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교재 보시면 41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4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무경험이란 일반적 생활 경험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행위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무경험은 일반적 경험 부족이지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법을 전공했고 민법을 전공한 사람이죠. 저는 막 전국을 다니면서 민법 강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 저를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저를. 근데 제가 시골 시장 5일장 장에 갔는데 거기서 토끼를 팔아요. 근데 토끼를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무경험인가요?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토끼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토끼를 구입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사보는 거라 하더라도 일반론적으로 저는 뭐예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를 기준으로 토끼를 사봤느냐 안 사봤느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그 사람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 저는 나 오늘 토끼 처음 사봤는데요. 그래도 무경험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은요. 궁박, 심표, 경설, 또는이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관 요건이 궁박 또는 경설 또는 무경매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근데 만약 이것을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솔했다 아니면 경험이 없다라는 것은 그 법령을 직접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례는 요 주관적 요건에 대한 이용 의사를 요구해요. 또는 폭리행위에 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이나 또는 경설이나 또는 무경험을 이용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해함으로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기가 요건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째,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요.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은 남편도 사망을 하고 자식도 죽어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궁박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토지가 시가가 원래는 5억이었는데 얼마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5억짜리를 주고 2억을 받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2억을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가격이 뭐죠?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시세가 얼마밖에 안 되냐면 2억밖에 안 돼요. 계약할 때는 5억짜리였는데 지금은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요 매매 계약할 때를 기준으로 해요. 시가가 5억인지 2억인지는 언제? 매매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할 당시 뭐예요? 5억이었다면 지금 폭락해서 얼마라고 하더라도요? 2억이라 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 나중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은 뭐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해되시나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있는데 종갓집이래요. 그래도 그 집안 사람들은 뭐 10억짜리 집이라는 거야.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지역의 토지나 건물 시세 봤을 때 객관적 가치가 3억이면 3억인 거죠. 그죠? 뭐 우리 남편이
그냥 피땀 흘려서 스스로 지은 집이어서 이거는 진짜 가격을 논할 수가 없대. 이런 건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의 차이점, 현저한 불균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표지에 보시면 자 41페이지 상단에 1.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2.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 시점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뭐예요?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 폭리자의 폭리행위 악의 이거죠.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또는 폭리행위에 뭐가 필요해요? 악의가 필요하고 3번 입증입니다. 자, 이 문제인데 보세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건 입증하기 쉬워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5억짜리 땅을 2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 첨부하고 그때 당시 시세가 뭐죠? 5억이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그때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어려운지 입증해 보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판례가 문제는 요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따라서 어렵더라도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도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하느냐?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요. 효과 1. 절대적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이니까. 그래서 뭐 추인할 수 없고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다는 똑같은데 다만 무효행위의 전환은 인정돼요. 이건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2번 불법 원인급여는 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저는 그 민법을 잘하는 방법은 민법을 공부하면서 아이고 여기 지웠네. 뭐라 그래야 되나 재미를 느끼면 되거든요. 빨리 한번 해드릴게요. 갑이 70세 노인이세요. 여자분이세요. 근데 요 갑이 평생 살고 있는 지역이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수몰지구. 그래가지고 고향을 떠나야 될 상태야. 그럼 명백히 뭐죠? 어렵죠. 궁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을이 나타나서 할머니 이거 나라에서 보상 받아봐야 몇천도 못 받는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으니까 제가 후하게 쳐드릴게요 라고 하는 바람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충분히 5억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궁박하고 객관적으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뭐가 있습니까?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러면 뭐만 있으면 뭐예요? 이용 의사가 있으면 무효인 거죠. 요거. 근데 을이 계약금을 6천만 원을 줬어요. 보통 우리가 계약하면 10% 주잖아요? 2,000원 주죠? 근데 얘는 얼마예요? 30% 줬어요. 그리고 잔금을 15일 만에 다 치우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 판다 이놈아 그럴까봐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못하게 하려고 계약금을 30%나 주고 잔금도 뭐죠? 15일 만에 다 끝내버렸잖아.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용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용의사.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데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등기까지 해줬어요. 물론 을은
가백이 지급한 2억 원은 불법 원인급여입니다. 따라서 반환받지 못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갑은 이거 반환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 아까 했죠? 불법 없는 당사자, 피의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갑은 무효를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받은 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 없고, 땅은 뭐 할 수 있어요? 되찾을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 할머니가 더 고수일 수도 있어요. 거기 그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5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러므로 불공정한 행위의 양 당사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만, 그죠? 할머니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폭리자는 반환 못 청구하지 못합니다. 적용봅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적용돼요. 따라서 계약에도 적용이 될 거고, 그죠? 법률행위 우리가 계약과 단독행위 했잖아요, 그죠? 단독행위도 적용이 될 것이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겠네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법률행위니까 적용이 되겠지만, 경매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판례가 경매는 백사조를 적용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해. 만약에 이 백사조가 적용이 되면 법원에서 이루어진 경매 제도가 무너져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을 못 갚았다 이유로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요, 은행에서. 환장하죠? 진짜 어렵죠? 저는 진짜 궁박해.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가가지고 경매해가지고 자금이나 제대로 받아요? 시가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럼 뭐예요? 현전 불균형도 있어. 그래서 이 경매를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우리 판례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폭리행위라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백사조가 무효인 이유는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장 불균형이 있는 거죠? 폭리인 거죠? 근데 증여는 항상 폭리야. 동의하시나요? 제가 제 친구한테 용돈 10만 원 줬어요. 근데 그럼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여라는 계약은 무상기부에게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현재에 불균형할 수밖에 없고 항상 폭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 중에서 뭐는요? 증여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는 없어요? 무효가 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보시면 43페이지 3 무효행위 전환의 인정이죠? 이것 좀 설명드릴 건데, 이 전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인 것이 유효한 다른 행위로 뒤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2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할머니하고. 근데 할머니가 정신 차린 거죠? 해가지고 이놈아 등기 못 해준다 이놈이 맡기는 할머니가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행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갑한테 물어본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건데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5억은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 할머니 제가 5억에 살게요 라고 하면 2억으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5억으로는 뭐 할 수 있는 거죠?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원래는 다른 행위로 바뀌더라도 무효인 거예요. 근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뭐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가 있고, 우리 교재는 반대입니다. 비싸게 판 거고 요거는 싸게 판 거죠. 그죠? 싸게 판 건데 제가격으로 판 매매 계약으로 유효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44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을 보겠습니다.